자, 201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이네요. 중상 뭐있나요? 17번, 19번. 네, 수능의 17번 먼저 볼게요. 2012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 태풍 이동 경로를 나타냈죠. 나왔습니다. 자, 뭐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L1, L2, L3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풍향이 반시로 방향으로 바뀌는 그래서 안전 반응에 있습니다. 반면 태풍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오른쪽에 있다면 풍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겠죠. 여기는 위험 반응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풍에 대한 피해가 가장 극심하게 입을 때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위험 반응에 있을 때의 문제가 되겠다고요. 볼라벤이 서해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을 응원했습니다. 볼라벤이라는 놈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서울은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위험 반응 쪽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3번은 남해안 상륙한 후 중심기압이 낮아졌다. 우리가 태풍이라는 열대 저기압이거든요.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수증기 공급이 차단돼요. 그러면 태풍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기압이 낮아질 게 아니라 높아져야 되죠. 저기압 세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기압이 올라갈 때 얘기가 됩니다. 제주도는 새 태풍에 대해서 모두 위험 반응이 있었습니까? 하는데 제주도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태풍도 있고, 그럼 이거 위험 반응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태풍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 태풍에 대해서 모두 위험 반응이 왔다? 아니죠. 알겠습니까? 네. 다음 19번 얘기요? 네. 19번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변화를 현저와 비교해서 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일점과 멀리 있는 원일점. 지구 자전축이 어떻습니까? 하면 공전 궤도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 원일점에서 여름이 걸리는 이게 기본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근일점의 위치를 태양에 대해서 왼쪽에 놔두는 문제와 오른쪽에 놔두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요. 나는 이쪽에 왼쪽에 놔두는 걸 훨씬 더 선호하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북반구 근일점에서 태양 쪽을 쭉 바라보면 여기가 18, 10방이 되겠지? 어디요? 80번. 동지점. 궁수점 있는 쪽이에요. 반면 지구 위치가 이쪽에 놔뒀을 때 북반구가 여름 될 때 지구에서 태양을 쭉 연결한 이쪽에 6시 가지점 그리고 쌍둥이자리가 있는 난 이 그림이 훨씬 더 낫다 했어요. 그래서 궁수자리 방향이 뭡니까 하면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심 방향, 그래서 여름날에 태양과 반대쪽에 있는 밤의 영역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이 가장 화려하게 크게 보이겠네요. 이거 보면 야소로 보입니다. 이래서 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자전축의 경사가 바뀌었다. 세차 운동을 보였죠. 네. 세차 운동에서 북반구가 이렇게 돼버리면 근일점에서 여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을 통해서는 북반구가 연결차가 증가합니다. 근데 남반구는 연결차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요. 남반구는 감소하죠. 반면 나는 자전축의 경사각만 했습니다. 23.5도 돼 있던 것이 21.5도로 경사각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계절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사가 자전축이 경사진 상태에서 공전했기 때문이죠. 예, 21.5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이건 남반구고 북반구고 남반구고 모두 다 연결차는 감소합니다.
됐어요? 네. 기억, 가의 경우 지구가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습니까? 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근일점이 겨울이라니까요. 됐어요? 네. 기온이 높은 게 아니죠. 기온의 연교차는 나의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커지죠. 보면 연교차가 커집니다. 이랬어요? 네. 하진날 낮의 길이는 했어요. 우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하진날 낮의 길이가 길게 되는데요. 20.5도를 줄여들면 하진날 낮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이해됐어요? 네. 만약에 23.5도가 아니라 24.5도가 되면 하진날 낮의 길이는 더 길어지게 됩니다. 물론 동일한 더 짧아지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아니면 4번이요. 4번 어느에 우리나라의 수자원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앞에도 말했지만 자원 중에는 이런 수자원 문종이 있단 말입니다. 뭐좀 어떤 도덕적인 문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보죠. 수자원 총량이 하면서 총감수량, 총감수량, 뭐 감우량, 감설량 이런 것들 다 합친 것들입니다. 그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수자원 총량이 100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증발되는 것과 증산되는 것, 즉 식물이 증산시키는 것과 뭐 호수에서 강물이 증발되는 것 이런 것들까지 해서 42%가 됐고요.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이 58%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는 얼마? 19%밖에 안 돼요. 홍수 때 42. 42로 홍수 때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우리가 수문을 열어놨을 때 홍수 때 그냥 물이 줄줄줄 다 빠져나가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서 요 놈들에 대해서 58%에 대해서 하천수의 이용, 댐의 이용, 그리고 지하수의 이용. 요 이용이 10%, 14%, 3%, 10, 14, 3. 얼마죠? 27. 27. 그렇다면 바다로 그냥 유실되는 양이 얼마나? 전체 58에서 27 했으니까 31. 1. 31이 그냥 유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그대로 우리는 분석해 보십시다 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기억, 수자원 이용량의 합은 있습니다. 하천의 이용, 댐의 이용, 지하수의 이용이 27돼 있죠. 수자원 총량을 100이라 했을 때 27이면 절반보다 못하죠. 이해됐습니까? 네. 하천의 유출량 5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2분의 1 이상은 바다로 유실됩니까? 근데 바다로 유실이 30이니까 2분의 1 이상이 맞죠? 됐습니까? 네. 연간 강수에 증가하면 수전 총량이 늘거든. 예, 당연히 수전 총량은 연간 강수량이죠. 연결 이걸 돼요? 아, 집에 틀어야 돼. 연결할 실망이요. 몇을 들어서? 야, 시끄러. 다시 질문. 5번 우리나라 지질 명소를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자, 우리나라 지질 명소로서 가 마이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마이산은 중생대 여감입니다. 표자감이고요. 타프니가 많이 보여요. 마이산 있는데 햇빛 쨍 쬐잖아요. 그래서 암석이 부피가 늘어났다가 밤에 줄어들었다 하면서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따라서 물이 녹아요. 물에 이렇게 녹아요. 물에 녹이는 것까지는 화학적 분화예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여감이다 보니까 큰 데가 빠져요. 기계제품하고 타프니가 만드시는 거예요.
세계적 규모로 요 타포니가 있는 게 전남 진안의 마이산이에요. 다음 나 백령도 규암을 봤습니다. 당연히 변성암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림상은 이렇게 습곡이 되어 있는 거 볼 겁니다. 규암의 변성작을 받았던 이 변성암은 접촉 변성이겠습니까? 광역 변성이겠습니까? 여기는 광역 변성을 봐야 돼요. 습곡작을까지 봤을 테니까요. 북한산의 화강암이네요. 이 화강암은 이건 중세대 겁니다. 당시 13 쪽이죠. 참고로 이 규암 이런 변성암들은 손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제주도에 주상절리가 있네요. 현무암, 주상절리, 이건 신생대 거죠. 화산암 쪽이에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가에는 타포니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예, 타포니 있다. 뒤에 옳고요. 니은 나는 가보다 높은 온도 및 압력, 예, 광역변성은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퇴적암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고온 고압까지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됐습니까? 네. 다는 나보다 나중에 먼저. 중생리 거고 신생리 거니까 다가 먼저라고 해야 됩니다. 됐죠? 네. 다른 질문? 7번이요. 7번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잖아 했어요. 기본적으로 복사평형인 게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맞죠? 같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백의 에너지가 왔습니다. 대기 반사와 지표 반사를 통해서 반사가 30 됐어요. 그렇다면 흡수한 게 지표가 45 흡수했으니까 대기 흡수한 게 25 흡수해야 되겠죠. 대류와 전도를 통해서 8 그리고 수용기 응결력 같은 잠결을 통해서 21을 보냅니다. 합하니까 29. 지표 방출이 104의 에너지를 내던데요. 104 중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게 100, 그리고 쭉 삐져나가는 게 4, 그리고 대기가 방출했는데 66, 그렇게 해서 지구 방출한 게 70, 지구 방출. 그리고 지표 흡수했던 이게 88, 온실효과율. 이렇게까지입니다. 쌤, 당신은 저 숫자를 어떻게 저렇게 잘 외우십니까? 라고 한다면, 맞죠? 워낙 많이 나오던 거라서 외워졌을 뿐이에요. 문제는 못 외웠대서 못한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 했습니다.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서로 같습니다 하는 내용일 뿐이라고요. A는 했어요. A는 25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사가 30 됐으니까 지표 흡수가 45니까 나머지 대기 흡수가 25를 흡수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 지표가 방출한 양은 104의 에너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A는 더 크다? 아니요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가 흡수한 양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게 대기가 흡수한 양이잖아요. 네. 그럼 대기가 방출한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요 놈과 요 놈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지표가 흡수한 양이 얼마 됩니까? 한다면 요 45와 88이 지표가 흡수한 양이 되겠고 지표가 방출한 양은 29, 100, 그리고 추가적으로 4 이렇게까지 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B, 지표 방출과 C, 지표 흡수 모두 증가합니까? 했어요. 근데 C는 뭐예요? 온실효과율. 온실효과율이죠. 네. 그래서 지구의 대기가 더 뜨거워지면 지표로의 제복사 C가 증가되겠고 지표가 뜨거워지니까 지표 방출 B도 역시 증가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지구의 온실효과는 지구 대기가 마치 담요를 덮고 있어가지고 일교차를 좀 줄여주는 거죠. 만약에 달이었다면 온실효과가 없기 때문에 평균 마이너스 18도의 평균 온도를 가진다 했습니다. 근데 햇빛 있을 때는 100도 이상 올라가고 햇빛 없는 밤에는 영하 150도 이하로 내려가요. 대기가 일종의 보온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7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고요. 학캠 동영상도 한 번씩 좀 더 봐주세요. 네.